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분석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조사 분석에 관한 과목 소개를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조사 분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일단은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단계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서 조금이라도 진도를 놓치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녹화 강영상을 올리는 건데,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모바일이나 이런 작은 화면으로 대충 보면 잘 안 되고, 사회조사 분석은 기본적으로 실습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동영상을 옆에 조그맣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SPSS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 상태에서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그 이 사회조사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사실은 사회조사 방법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해서 약간 복습을 하고 사회조사 분석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SPSS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뭐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SPSS 프로그램을 까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해보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조사 분석과 통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이제 사회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게 통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게 갖는 의미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료의 수집 이후에 분석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이 끝난 이후에 분석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조사 분석과 통계라고 하는 건데, 이 사회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회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회에 대한 조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조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자, 특정한 광고가 매출을 증가시키는가?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저런 연예인을 써가지고 광고한다고 저 상품의 매출이 올라갈까? 또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밋밋한 광고를 보면 저렇게 광고를 하면 매출이 증가할 것인가? 물건이 잘 팔릴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그런 의문들을 실제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광고를 만들었더니 매출이 증가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모델이 되는 연예인을 바꿨더니 매출이 떨어지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특정 광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명 배우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올라가는가? 이것도 그때그때 다른 거죠. 자,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면 경제 성장률이 제고되는가? 자,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추상적인 논리로서 파악한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런가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조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면 어떤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조사 분석에서 그러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사회조사 분석을 하느냐? 결국은 통계라고 하는 거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전에는 직접 계산을 했는데 요새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 계산을 대신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럼 사회조사 분석과 통계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2012년도에 담배값을 올렸잖아요. 2배 정도로 올렸는데 그 담배값 인상을 놓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 당시에 나왔던 데이터들이 이런 겁니다. 즉 최근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 틀리다의 근거를 숫자를 가지고 주로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숫자로 파악하고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국의 담배 가격하고 흡연율하고의 관계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담배 가격이, 이 얘기는 담배 가격이 높으면 흡연율이 떨어져야 된다 또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외국을 봤더니 담배값이 높은데 흡연율이 어느 정도냐를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담배가 2,500원을 할 때 흡연율이 44%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런데 6,000원 이상의 담배값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흡연율이 31%에서 32%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적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도 담배값을 올리면 최소한 이거보다는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담배값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똑같은 표를 놓고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담배값이 높은 아일랜드가 오히려 흡연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 이상이 되면 담배값과 흡연율의 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흡연율이 너무나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강력하게 담배값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추이를 보면 전체가 이렇게 있고 남성의 흡연율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가는데 여성의 흡연율은 줄어들긴 하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더 이상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성의 흡연율이 1.8%, 남성의 흡연율이 39%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인상에 대한 찬성 의견이 66%, 반대가 33.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 응답한 사람들을 실제 지금 현재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를 집단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다시 이 수치를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죠? 흡연자는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게 73%고 찬성하는 게 26%. 그런데 비흡연자일 경우에는 담배값 인상에 찬성하는 게 80%, 이거 거꾸로죠. 약간의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현재의 상태 또는 그 사람의 현재 생각하는 내용을 조사를 통해서 그대로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숫자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숫자의 내용이 달라진다. 달리 얘기하면 사회조사 분석과 통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기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사람들한테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서 그거를 어떤 숫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속도라고 하는 게 50배 이상 빨라졌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폰에서 아이폰 6이 나왔을 때 선전을 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숫자가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숫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폰 6을 내놨을 때는 아이폰 5S와 5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했을 때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폰 6을 어디에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을 50배 빨라진 기준점을 여기는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 50배 빨라졌다. 엄청 빨라진 것 같죠. 근데 5가 아이폰 5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빨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소득이 없을 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득이 발생하고 났을 때 내 소득을 비교하느냐,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실업자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연봉이 1억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숫자를 뽑아내는 기술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뽑아낸 숫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계가 만들어내는 사회조사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상당한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값이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회조사 분석과 통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통계학은 뭐냐면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 해석을 하는 거를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 해석한다.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 객관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통계적인 조작을 통해서 제시된 숫자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인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수집, 분류, 분석하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된 객관화된 절차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개인에게 주관적인 걸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통계학이 어려워지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통계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조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만 이제 통계에서 쓰는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집단과 표본, 이거 이제 사회조사 방법 시간에 다 했죠.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 뭐라 그랬죠? 특정한 모델을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면 모든 광고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광고를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 여기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통계는 모든 거를 조사하는 대신에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일부만 조사하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원래 관심이 되는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사회학과 학생 전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회학과 학생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회학과 학생들의 용돈이 얼마일까? 그러면 전체를 다 물어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학년 중에서 각각 5명씩만 물어본다. 또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한테만 물어본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되는 집단이 모집단이고, 이제 금방 예에서는 사회학과 학생 전체이고, 우리가 사회학과 학생 전체를 조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사회조사 분석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회조사 분석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실시한 일부 사람들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관심은 모집단에 있는데 그 모집단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한꺼번에 실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조사의 결과를 모집단에게 적용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모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가 통계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통계치는 그래서 모수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부분 이 샘플 표본에서 나온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집단에게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조사 분석을 듣는 수강생들 20명한테만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사회학과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분석을 통해서 다루는 수치는 대부분 통계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조사는 요 표본, 그러니까 500만 모집단이 65세 이상 노인이 5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1200명만 조사를 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를 통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통계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기술 통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자료를 요약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추리 통계라고 하는 거는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추정이라고 하는 해석과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기술 통계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숫자가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추리 통계는 어떤 통계 방법론을 통해서 추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상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추론 방법을 이용하는 거와 B라는 추론 방법을 이용하는 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 통계는 여기 이제 예로 용돈이라고 적어놨는데, 사회학과 학생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용돈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30만 원, 25만 원, 뭐 100만 원, 7만 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평균값을 하나를 구해서 45만 원이 나왔다, 한 달 평균. 자, 그러면 기술 통계는 있는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요약만 했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그 수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추리 통계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용돈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기술 통계를 통해서 나온 숫자를 통계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조작해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남녀의 용돈 차이를 했을 때는 남녀 용돈의 액수 차이가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B라는 방법론을 사용했더니 남녀의 용돈 차이가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리 통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술 통계는 주로 모집단에 주로 쓰여요. 그런데 추리 통계는 표본에서 얻은 숫자를 가지고 모집단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0명에서 2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해서 1000명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20명에서 나온 숫자와
1000명을 실제로 조사했을 때 나온 숫자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계적으로 추론을 하는 방법론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 통계는 우리가 이제 초급 통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추론은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방법론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리 통계로 가면 굉장히 이제 고급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술 통계건 추리 통계건 두 가지를 전부 다 어쨌든 통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지금은 손으로 계산기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뭘 가지고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의 통계 방법론만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을 한꺼번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모듈로 모아가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통계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PSS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건데, SPSS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경영, 사회, 심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또 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냐 아니면 아래아 한글이냐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계 분석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학과나 경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츠라고 하는 거는 이 특정한 분야의 시계열 회귀 분석에 쓰는 경제학 분야에서 이제 주로 쓰는 특정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타임 시리즈 패키지라고 해서 TSP라고 하는 거는 시계열 분석을 위한 경제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타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요것도 이제 주로 경제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가지고 그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시계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요 R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R은 위에 있는 것 전부 다를 합친 것만큼 강력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증가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SPSS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메뉴에서 뭐뭐뭐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이콘을 누르거나 하면 어떤 결과값을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R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직접 신텍스를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약간 이제 그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새는 이제 그 SPSS나 세스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이 R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공짜기 때문에. SPSS나 세스, 스타타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중에서 SPS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및 수집 절차를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조사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을 정의하고 설문지를 설계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요 모집단을 정의하고 설문지를 설계하는 데까지를 조사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실시하고, 여기까지가 사회조사 방법의 영역인 겁니다. 자, 그래서 1학기 때 배운 사회조사 방법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지난 학기에는 대면 강의를 못하는 바람에 이걸 못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회조사 방법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실시해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해가지고 설문지가 눈앞에 놓이면 그 이후부터 사회조사 분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자료 분석인데, 자료 분석을 하기 전에 자료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자료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코딩, 두 번째가 데이터 클리닝, 세 번째가 코드북을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코드북 작성은 부호화를 했던 걸 그대로 일종의 매뉴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실무적으로 코딩을 어떻게 하고 코딩된 자료를 어떻게 데이터 클리닝을 하느냐,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지난 학기에 사회조사 방법이 제대로 실시가 됐으면 설문지를 가지고 이것도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학기에 대면 강의를 못하고 온라인 강의에다가 조사 설문지 배포 수거를 못하는 바람에 이 부호와 이 자료 처리 과정에 대한 실습을 좀 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뭐 분석에 직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곧바로 이번 학기에는 자료 분석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만을 빼면 요렇게 되는데, 이 부호화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사람한테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해가지고 설문지를 이제 응답한 설문지를 가져오면, 자, 그거는 종이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의 형태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호화, 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고 설문지에 돼 있는 거에 23이라고 적으면 23이라는 숫자를 쓴 거죠. 그러면 23이라는 숫자를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이 부호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그 사람이 응답한 거, 자,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객관식으로 응답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번호를 고르도록 돼 있어요. 숫자를 쓰거나. 그러면 거기 설문지에 기록이 돼 있는 체크한 번호와 숫자를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가는 거를 우리가 부호화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숫자를 다 옮겼는데 부호화의 과정에서 사람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23살이라고 적었는데 23을 친다는 게 잘못해서 22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8을 칠 수도 있는 거고 2라고 칠 수도 있는 거고, 23인데 3자를 쳤는데 잘못 눌러서 안 눌러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1, 2, 3, 4, 5라고 응답하세요 그랬는데 5를 누른다는 게 5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부호화 5를 했는데 잘못 눌러서 6을 눌렀을 수도 있죠. 데이터 클리닝은 설문지에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이 그대로 컴퓨터에 부호화 됐는지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 청소인 거죠. 청소는 뭐죠? 잘못된 거, 쓰레기, 이런 것들을 치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완벽한 형태로 원래 응답자가 응답한 거를 그대로 부호로 만드는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 데이터 클리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하죠? 부호화를 합니다. 숫자를 컴퓨터로 옮기고, 두 번째는 그 숫자가 제대로 옮겨졌는지를 검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코드북은 이 부호화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부호화를 했는지를 매뉴얼로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이렇게 처리된 자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자료의 조작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의 분석도 사실은 이 자료의 조작이라고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분석을 시작하기에 전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국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그 정해진 형태의 정형화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개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나라 이 고용이나 취업에 관한 거를 조사해 보고 싶다, 뭐가 그걸 분석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돈 주고 그 조사를 할 필요 없이 노동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 들어가면 노동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면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공짜로 제공이 돼요. 자,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는 청년 패널 조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직능원에서 제공하는 이 조사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것만 예시했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 수업을 다 듣고
내가 어디에 관련된 뭔가 분석을 좀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기관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PSS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